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놀이기구가 제일 무서워? 그랬더니 여기서는 주차비 그랬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롤러코스터보다 주차비가 더 무섭답니다. 바로 이곳이 어허. 어디냐면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한 강원도 춘천시의 레고랜드입니다. 아이들 어허. 놀이동산인데요. 네. 기존 주차 요금이 어땠냐면요.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몇 분을 더 대놓든 몇 시간을 더 대놓든 하루 요금 기준으로 무조건 18,000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 굉장히 비싼 요금이에요. 네. 특히 주변 상황과 비교해보면 훨씬 비싼 주차 요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 경차나 장애인 차량에 감면 혜택을 보통 주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전혀 없어서 네티즌들이 이게 무슨 이렇게 과한 바가지 요금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네. 일단은 볼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주요 테마파크 주차요금 일단 한번 비교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15,000원 하는데 모바일 정산하면 5,000원 또 할인 혜택도 오, 있죠. 네.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정말 비싼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도 3시간 주차가 무료고 3,000원 또 혜택이 있습니다. 네. 서울랜드는 아예 주차 요금이 무료예요. 그리고 저 세 군데 놀이동산은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용을 하면 주차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레고랜드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1시간 이후부터는 무조건 18,000원을 내야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싸면은 사람들이 에이 나 여기 주차 안 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싼 주차 요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이용객이 레고랜드 주변 제방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거기에 주차하고 놀이공원에 들어갔는데 네. 근데 문제는요. 레고랜드 측에서 이런 차량에 단속 권한도 없이 굉장히 공짜로 임대한 땅에서 비싼 주차 요금을 챙기면서 주차 금지 스티커까지도 붙였다는 자기들이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요? 네. 그렇죠. 근데 레고랜드 측에서는 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붙인 거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네.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레고랜드를 이용해 보셨던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데도 복잡하고 뭐 1시간씩이나 걸려서 주차를 하니 너무 불편한 것 같고 그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네요. 답답함이 인터뷰에서도 묻어나잖아요. 진짜 비싸고 진짜 하기 싫은데 될 때가 마땅찮아요.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주차 요금이 하재근 평론가님. 거기에 대해서 레고랜드 측에서 그 설명을 했는데 네. 부지를 소유한 강원개발공사하고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말이에요, 나왔습니다. 이게. 네. 예. 부지 임대료를 감안해서 주차 요금을 책정했다. 대외비라서 공개를 못한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요. 임대료하고 운영비 왜 그거를 다른 데는 안 들어갑니까?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요. 왜 그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전가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저는 진짜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허. 그럼 그런 거를 레고랜드를 잘 운영해서 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왜 주차비로 뽑습니까? 어허. 그럼 저기 아까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는 그럼 거기는 운영비하고 뭐 안 드나요? 금싸라기 땅들이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해명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하고 주차비는 연동되는 게 아닌데 아 여기서 돈을 못 버니까 우리 주차비 많이 받을게요. 이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오히려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비로 나머지 부족한 운영 경비를 이걸로 마련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가 관할이 지자체가 전혜연 평론가 춘천 아니에요? 춘천시 이런 거 알고 있을까요? 아마 민원이 솟구쳤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원망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가 하루 종일 이용하면 18,000원 그런 것이 아니라 1시간 10분에도 18,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 저것을 찾은 분들이 하루 종일 있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데려가거나 노인들을 데려갔을 때 아프거나 해서 1시간 10분 만에 나왔는데도 그럼 18,000원 내야 되냐. 네. 소비자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레고랜드와 강원개발공사가 협의를 통해서 시간제로 좀 세분화안이 나왔고 7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1시간까지 무료는 정가 동일하고요. 1시간에서 2시간은 3,000원, 2시간에서 3시간은 6,000원, 3시간에서 4시간은 9,000원이고요. 4시간 이상은 예전에 무조건 18,000원이었잖아요. 그걸 12,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는 백성문 변호사님 저는 이런 게 싫어요. 왜냐면 막 비판, 원망, 민원
이런 게 빗발치고 쇄도해야만 이렇게 다시 한번 요금표 변경된 요금표 좀 보여주세요. 그전에는 1시간까지 무료지만 1시간 5분만 돼도 18,000원 받은 걸 아니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전에는 왜 이런 걸 무시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료와 운영비를 고려해서 한 게 아닌 거죠, 별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너무 부당하잖아요. 1시간 10분을 세워놨는데도 18,000원, 5시간을 세워도 18,000원. 이거는 레고랜드 찾는 분들 주차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항의를 하니까 원래 이게 진짜 운영비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다시 3,000원, 6,000원 세상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처음부터 네. 너무 경솔하게 주차비를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를 무슨 왕처럼 떠받들어 달란 말 하지 않을게요. 대신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절대 갖지 않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의 대응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3박 5일의 스페인 순방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었죠.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항에 성남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 등 등등등 쭉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일단 나왔네요. 이 배웅은 안 했던데 일단 마중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표정도 글쎄요. 이 스페인에서의 일정할 때는 조금 더 긴장된 모습도 꽤 있는데 역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뭐니 해도 내 집이 좋아. 즉 한국 땅을 밟으니까 막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지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현희 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그렇고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이번 순방 일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소프트 외교라고 해서 문화 또는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었고 또 한글 학당을 둘러보니까요. 한복이라든가 한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국민들이 굳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교포들도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마드리드 마라비아스 시장 내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 교포분들 옛날에 가셔서 저런 식료품 장사 많이 하시면서 고생 많이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좀 위로도 할 겸 격려할 겸 찾아간 것 같고요. 특히 사실 이 1세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과 스페인을 연결해주는 민간 외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물론 이 교포분들 위로하는 그런 장소를 막 화려하고 이 으리으리하고 뭐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데를 갈 수도 있지만 저 장면 보니까 진짜 해외에 가 계신 우리 교포분들 잡화점, 식료품점 운영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지금까지 견뎌내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김건희 여사가 저때 입고 있었던 옷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떠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떠올린다는 거예요? 예, 옷의 색깔이 화제인데 네.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위에는 노란색 옷을 입었고 아래는 하늘색 치마를 입었거든요. 네. 저 노란색과 하늘색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합인데 어머. 저 색깔이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그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났을 때 질 네.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홀로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그 용기에 감명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입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혹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옷을 저렇게 입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번 일정 중에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들만 따로 움직이는 일정. 거기에 이제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지금 논란이라고 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왜 논란이라는 거예요? 김 여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이 김 여사가 뒷줄에 서서 얼굴이 반쯤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한 어땠길래 한번 볼까요? 네. 사진, 바로 저 사진. 어디 있어요? 왼쪽에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게 김 여사거든요. 아. 뒷줄에서 앞에 있는 배우자에게 가려져서 지금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하. 저게 스페인 왕실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된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에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단체로 기념 촬영한 사진인데 네. 저렇게 잘 보이지 않은 채로 뒤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결혼식 가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사진 찍을 때도 키랑 이렇게 사이사이 고려해서 얼굴은 다 보이게 사진을 찍잖아요. 하물며 영부인들, 각국 정상의 영부인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에 김 여사가 저렇게 잘 보이지 않게 촬영이 된 것을 두고 이 누리꾼들이 국격을 무시당한 게 아니냐, 도대체 의전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격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 사진 찍은 사람이 일단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아까 허주연 변호사님 그 비유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결혼식 가도 약간 관광 포즈로 이렇게 일단 45도 틀으라고 하고 그리고 사이사이로 자 이렇게 사이사이 보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사진 갖고 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영부인과의 사진 등을 통해서 너무 이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는 듯한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도대체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영부인의 외교 일정, 공식 일정, 만찬 참석 일정 등의 수행을 과연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정말 일단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이제 이런 아마 저 사진 앞서 뒤에 약간 고개만 빼꼼 이렇게 보였던 그 사진 언급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과하다. 왜냐면 앞서 이미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저 영상에도 또 가운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 정도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김건희 여사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서지 않으려고 양보했던 것 같고요. 일단 29일에 사진 보게 되면은 그 마드리드 북서쪽에 있는 산 알데폰소 궁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왕립 유리 공장에도 참석하실 때 보면은 그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옆에서 같이 사진 찍고 네. 아까 보시면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 정도의 사진 가지고 국격까지 나간 건 아니고 네.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네. 또 앞에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김건희 여사님이 처음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앞서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한 걸 가지고 네. 사진을 잘못 찍은 걸 가지고 너무 국격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격은 세계에서 몇 번째입니까? 띵. 아, 모르겠어요? 네네. 이 7위 안에 들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줍니다. 절대로 저 사진 가지고 국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 장경태 의원의 말에 무슨 시비 뭐 걸려는 건 아니라 앞서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다른 나라의 정상 배우자 중에 다른 데 일정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이 앞줄에 있는데 저 뒤쪽에 찍힌 그런 정상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또 언론들은 누가 의전했는데 말이야. 우리 정상의 배우자를 저렇게 초라하게 의전했냐. 이럴 겁니까? 아니 하다 보면 이동하다 보면 또 사진 찍다 보면 또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초라한 모습? 글쎄요. 근데 이건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허지연 변호사님이 굉장히 비유를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다만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활동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로 간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결혼식에서 양보하거나 이런 것과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일단 사진을 찍는 쪽에서 조금 더 주의를 했어야 됐고 네. 특히 저 영상을 올리기 전에 사실은 다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제2부속실 문제를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전을 하려면 제1부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논란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제2부속실을 만들면 이런 항상 저 맨 앞에서만 찍으실까요? 김건희 여사가? 저는
너무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잘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왜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안 만들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진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뒤에 있을 때도 있고 한단 말이죠. 이게 마치 엄청나게 뭔가 뭐 의전을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친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찍힌 또는 찍은 사진 중에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다는데 대체 또 뭡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나토 사무총장하고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이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인데 아. 이 4개국 정상들이 쫙 있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어디요? 거예요. 볼까요? 이게 보시면 어머. 네, 우리나라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는데 저 사진이 여러 사진 중에 한 장이 저렇게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나토 홈페이지에 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의 사진은 저거 한 장이랍니다. 저거 한 장이면 여러 사진 중에 고르고 골라서 올렸을 텐데 네. 왜 우리나라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결례, 뭐 의전 소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원 변호사님, 이번에 앞서 뭐 저기 그 김건희 여사 사진도 얼굴만 빼꼼하게 나오고 찍힌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꼭 우리나라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상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했다 해도 이건 마찬가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했을까요, 이번에? 나토 측에서 크게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게 같이 간 의전팀은 뭐 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만 눈 감은 사진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항의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금 사진 올라오자마자 챙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말 그대로 나토 측에서 실수를 한 거고 네. 나토 측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김건희 여사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의 어떤 다자 무대에서의 데뷔전이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배우자 사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을 띠고 다른 정상들과 찍은 것이고요. 저건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올린 것이 아니라 나토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좀 의전팀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됐고 이렇게 논란 일기 전에 더 빨리 조치를 했어야 네. 된다고 보고 참고로 제가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분들을 좀 취재해 봤거든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해외에서 방문한 분한테 뭐 이렇게 수여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이게 무거워서 대통령이 떨어뜨려서 결례가 될까 봐 미리 연습까지 하는 게 의전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전팀이 좀 더 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제 이걸 알아채고 즉각 정정 요청했고 앞서 이제 사진 보셨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눈을 뜬 상황의 사진을 다시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일정 중에 또 논란을 빚은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장면 어느 장면이 논란이라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장면 보셨으면 다 느끼셨을 테지만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고 있는데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요.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저렇게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라데프 대통령과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머쓱해하면서 뒤에 서 있잖아요. 저게 지금 스페인 왕실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그대로 생중계가 됐어요. 저게 28일 오후에 있었던 환영 만찬장에서 사진 찍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좀 속이 상했던 거죠. 윤 대통령 무시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이 찰나를 두고 이 정상 간의 어떤 관계나 양국 관계를 재단하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 이미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우리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빨리 정상회담을 한 게 바로 윤 대통령이 아니냐.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언론들 표현 노룩 악수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사실 저 순간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어찌 보면 악수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 건 너무 기본인데 다음 사람 악수할 사람을 보면서 악수를 했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 대통령실이 밝혔던 것처럼 이번에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안 좋은 분위기로 연출이 됐었다면 저게 약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저랬을 것이거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한 장면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아하.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실수를 한 거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혜연 평론가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뭔가 영상을 올렸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예, 나토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물론 주인공은 바이든 대통령의 SNS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중반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모습이 있는데요. 네. 눈을 마주하면서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이 그래요?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오랜만에 열렸잖아요. 네. 그 회담이 열리는 중에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또 경청하는 모습이 중간에 나옵니다. 예. 그래요. 뭐 친분을 두 사람이 진짜 두텁게 쌓았다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29일 오후 2시쯤에 광주의 한 경찰서에 한 외국인 남자가 흉기를 들고 어린이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러 명이 출동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신고 세상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골목 주변으로는요, 아파트 원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어린이집까지 밀집해 있던 상황이고요. 어머.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러 차례 거리를 오가니까 시민들이 공포를 느낀 겁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하원도 시키지 못하고 기다리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네. 하는데요. 시민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바로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112 출동 신고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을 했고요. 관할 내에 있는 순찰차 3대를 동시에 출동시킨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민분의 신속한 신고가 일단 빛을 발했던 순간인데 당시에 영상이 확보가 됐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 그때 영상을 보면 이제 어느 그 주택가 골목에서 네. 건장한 체격의 20대 외국인 남성이 이 사람이에요? 네, 저렇게 흉기를 들고 어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흉기 든 거예요? 한 손으로는 흉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손으로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허. 통화를 하면서 흉기를 든 손을 저렇게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 저렇게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네. 주택가 골목을 왔다 갔다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다른 시민이 바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대낮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어린이집까지 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2시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저분이 앞에서 막 불고기 파티하고 고기 썰고 있는데 저랬다면 아니겠지만 저 검거된 장소 바로 어린이집 부분이었다는 어우,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 시간대는 어린이집이 이제 마치고 이른바 하원하는 시간이다 보니 그래요? 이런 점이 더 주민들로 하여금 위험감,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신고자들의 진술도 천천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신고하기 전에 이 외국인 남자가 어린이 주변을 4-5차례 이미 지나다녔고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라 너무 위험해 보여서 경찰에 무장 출동을 요청했다라는 거고요. 네. 또 다른 목격자 내용을 들어보면 애들 어떻게 되는 거 뭐냐 하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나 하원하는 아이들 데리러 올 때 사고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자, 주변 시민분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게 경찰이 출동한 다음부터 벌어졌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코드 제로 발령해서 정말 긴급하게 저 현장에 경찰이 도착을 했고, 그래서 저 흉기 든 남성을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압하는 영상이 이제 공개되고 나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제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해당 외국인 남성과 맞닥뜨립니다. 네. 처음에 뭔가 지시하는 싶더니 손에 든 장봉을 들고 몇 차례 위협을 하다가 네네 손을 쳐서 네. 손에 든 흉기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제 아. 경찰서에서 뒤에서 또 한 경찰이 내리죠. 아하. 그리고 황급히 그 흉기를 줍는 모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외국인 손에 더 이상 흉기가 없는 상황이죠. 아하. 그런데 경찰이 테이저건을 쏩니다. 테이저건에 맞아 바닥에 드러누운 남성을 저렇게 발로 밟아서 아하.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장봉으로 아마 흉기 버려라고 외쳤던 거 같아요. 왜냐면 CCTV상에는 목소리는 안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김은배 팀장이 나오신 김에 지금 저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 혹시 매뉴얼에 있는 상황으로 대응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매뉴얼대로 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장 흉기를 든 그 범인이 있다고 보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제로라는 건 뭐냐면 긴급 상황이에요. 출동을 해서 보니까 흉기를 버렸으면 되는데 보통 흉기 버려 세 번 정도 하는데 안 버리면은 가스총을 쏠 수도 있고 총 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상태가 안 버리니까는 장봉으로 손을 떨어뜨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혹시 또 반할 것 같으니까 대정을 쐈는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엎드리게 하고 이제 수갑 채는 게 맞는데요. 아하. 발을 뻗는 과정에서 보통 무릎으로 몸을 누르거든요. 근데 네. 발 뻗는 걸 봤는데 발로 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시민들이 볼 때에 흉기 들은 사람이 어린이집 돌아다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고 경찰에 좀 과잉 대응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네. 저런 상황에서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신속히 하다 보면은 약간의 실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걸 가지고 너무 과잉이라 하는 거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저 발 보니까 밟은 건지 저 밟긴 밟고 있네요. 사실은 제 생각에 좀 무릎으로 좀 했으면 싶은데 아하. 조금 보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잡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저 흉기를 든 범인이 어린아이나 시민들을 위했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아하. 큰일 나는 거죠. 네. 그건 아닌 게 다행인데 좀 검거할 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안전하게 검거했으면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남성은 외국인 남성입니다. 일단 저렇게 검거한 이후에 하재근 평론가님 이유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답니까? 예,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인데 이 남성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자친구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과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기를 손질하는데 큰 칼이 필요하다고 이 남성한테 전화를 해서 큰 칼을 가져다 달라. 그래서 이 남성이 집에 있는 부엌 칼을 가지고 가져다 주는 길이었다. 네. 여자친구 집이 3블럭 정도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에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외국인 남성이 한국에 4년 정도 살았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관을 대동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이 외국인 남성이 부주의했던 거는 다 인정하신다거나 또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영상 보셨죠? 그냥 여자친구, 이 사람의 주장대로, 이 남성의 주장대로 여자친구가 고기를 손질하는 과정에 그런 식칼, 부엌칼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신문지로 싸거나 뭐 비닐팩에 넣거나 조그만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안 보이게 이 부엌칼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흉측한 흉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주의하면 일단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장면을 놓고 앞서 과잉질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혹시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저 남성이 흉기를 들고는 있지만 저걸 누구에게 뭐 협박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잉진압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드 제로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앞에 있고 긴급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CCTV나 여러 가지 경찰의 대응 등을 종합해 본다면 경찰 측 입장은 이건 과잉 진압은 아니다. 다만 좀 적극적으로 진압을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적극 제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과잉 진압은 뭐고 적극 진압은 뭘까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칼을 떨어뜨린 후에도 테이저건이 발사됐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의자가 칼을 떨어뜨린 상황을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신속한 제압을 위해서 테이저건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를 버리라 이렇게 5차례 이상 지시를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한국말 모르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성이 흉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장봉으로 손목을 때려서 흉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아까 경찰차 3대가 순차적으로 동시에 출동했다고 하잖아요. 네. 뒤에서 오는 경찰이 이게 떨어진 걸 미처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이 네. 테이저건을 쏜 거고 특히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 8초가 지나면 이 효과가 풀리면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무릎으로 눌러서 제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시민들 안전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사건 발생 지역이 외국인 밀집 지역이고 사소한 시비에도 흉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걸 기조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 체포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진짜 난감한 게요. 이게 모든 상황마다 완벽하게 매뉴얼대로 다 실수 없이 대응하기는 사실 급박한 사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하. 경찰의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과잉 진압인지 적극 제압인지 좀 균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외국인이 네.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걸 경찰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저 현장에서.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흉기를 버리라고 5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버리지 않으면 아 이걸 가지고 뭔가 누군가의 위해를 가할 거다라고 그 순간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결과론으로 보면 뭔가 경찰이 좀 과잉 진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찰에서도 흉기를 버리라고 5번 얘기했는데 흉기를 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주변이거든요. 거기 현장이. 그런데다가 이제 그 외국인이 칼을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하원 시간이고 막 그러다 보니 코드 제로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로. 조금 강도가 높게 좀 대응한 것 같아요. 부산에 칼을 떨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연속되는 상황이었어요. 떨어뜨린 다음에 고의로 그렇게 막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가한 액션일 뿐인데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끝났다고 하기는 보지를 않고 근데 얼마든지 또 저항할 수 있고 확실한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거죠. 4년을 한국에 있었어요. 그럼 4년간 지금 살았는데 칼 버리라는 말을 하나를 못 알아듣겠어요. 제스처로도 충분히 알아듣죠.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 저 영상이 이제 공개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래 경찰이 대응 잘했네.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원룸도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평소에 저쪽에서도 어떤 이 비슷한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대응 잘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흉기는 들었지만 경찰이 다가갔을 때 흉기로 무슨 저항을 한다거나 어떤 극렬한 몸짓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흉기로 떨어진 다음에 앞서 영상이 잠깐 나왔지만 두 손을 모아서 때리지 말라고 비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지 않느냐. 좀 그래서 보세요. 조금 있으면 막 비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 무릎 꿇고 이 남성이 보세요. 이 장면 같아요. 그런데 아니 좀 그런 점에서 보면 경찰 3명이 저 남성을 너무 과하게 진압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견, 네티즌 의견이 좀 분분한데. 아, 그래요? 뭐 영상을 보니까 전혀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 누가 봐도 과잉 진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반면에 또 막상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한테 뭐 했냐고 질타할 거면서 아무 일 없다고 이제 와서 또 과잉 진압했다고 뭐라고 한다. 이렇게 옹호하는 여론도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옹호하는 여론이 좀 더 큰 것 같고 아하.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남성이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남성 입장에서는 나는 안 휘둘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외부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을 이렇게 했으니까 흉기를 휘둘렀는데 경찰이 가서 흉기를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응한 거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행동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 팀장님 이제 앞서도 이 경찰 입장에서 충분히 이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그렇다면 저 외국인 남성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까요? 외국인 남성이 사실은 사람을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기 소지하게 되면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황이 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구속하고 재판을 해야 되지만 약하기 때문에 추방할 수 있는데 보니까
불법 체류자예요. 아하. 불법 체류자는 저희가 처방하는 게 아니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면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로 그날에 추방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피해자는 처벌받는 것보다는 강제 추방으로 본국으로 송환될 겁니다. 네. 일단 경솔했어요. 이 남성요. 흉기를 들고 그렇게 도로를 길거리를 활보했다는 자체가 많은 위협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야, 그동안 이분요. 정말 다사다난한 세월들을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 같아요. 누구냐? 아마 제 뒤에 보이는 이분이에요. 최근에 근황이 다시 전해졌는데 먼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감사한 날들입니다.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날씨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그런 날씨를 이렇게 보면 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가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꼭 결혼해 보세요. 어쩜 이렇게 바뀌었지? 너무 세상에 다 너무 어려움이 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고 누명을 쓰고 완전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날 놓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낳아서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계속 살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렸다? 그동안 박수홍 씨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하지간 평론가님? 그 박수홍 씨가 어제 이제 TV MBC에 박수홍 씨가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박수홍 씨가 입장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박수홍 씨의 입장이 일부나마 나온 건데 특히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과거에 박수홍 씨가 어느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집안의 반대를 못했다고 그게 박수홍 씨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 네. 그 이후로 방황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측에서 그 대리인이 뭐라 그랬냐면 어제 박수홍 씨의 형이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 여자친구와 너,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사주가 안 좋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흉기까지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결혼을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박수홍 측에서 녹음 파일도 공개했는데 친형이 박수홍 씨한테 너는 결혼할 팔자가 아니다. 넌 결혼하면 죽는다. 부모 형제를 자르든 여자를 자르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까지 했다고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한테 그것도 다른 사람들 혹시라도 안 믿을까 봐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단 말이에요. 참담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 입은 상처는 정말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박수홍 씨가 저런 말을 들은 것도 굉장히 상처였을 거고 저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 상황도 본인에게는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저는 박수홍 씨 아까 인터뷰 보면 결혼 전도사, 사랑 전도사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형과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지옥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너무나 믿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뚜껑을 열어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다 알게 됐을 때 결혼을 반다뿐만 아니라 지금 민형사상 소송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 이 방송분들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셔서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됐다라는 그래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특히나 가족이 얽힌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참 두 형제의 사연이 진짜 너무 마음 아픈데요. 특히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믿었던 형한테 이런 배신을 당한 셈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작년 6월로 일단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 씨 출연료를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박수홍 씨 측에서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횡령 혐의로 같이 경찰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봤더니 3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횡령한 정황이 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도
무려 116억 원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인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형과 형수를 많이 믿어서 처음에는 좀 합의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아서 할 수 없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원래는 이 형과 이 박수홍 씨가 같이 법인을 2개 정도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지분 분배 약정을 7대3 이렇게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보니까 박수홍 씨 지분이 0%였고요. 형 가족이 100% 지분을 다 갖고 있었고 미성년인 조카까지 주주로 등록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 착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용처도요. 이 법인이 쓸 수 없는 예를 들면 고가의 어떤 의류 구입이라든가 마사지, 사우나, 아이 영어 수학 학원비까지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박수홍 씨 법률 대리인 측 주장이고요. 이런 부분이 횡령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백성 변호사님 들으면서도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갸우뚱할 거예요. 몇 억도 지금 만약 억울할 판인데 116억 횡령 당할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형이었고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철저히 믿었던 거고 박수홍 씨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저 법인들의 수익은 다 박수홍 씨 출연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번 돈이 이제 이걸 관리해주면서 분배를 하기로 약정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냥 형이 잘 관리하나 보다라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터진 거고. 네. 또 지금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친형이 박수홍 씨 명의로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가입했다라는 것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달에 보험료만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네. 사망담보가 9억 7천, 사고 살 경우 10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로 이런 것까지 가입을 하게 된 것인지도 앞으로 또 이 법정 다툼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수홍 씨 든든할 거예요. 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 비롯해서 많은 이 동료 또 후배 이 개그맨들 방송인들이요. 박수홍 씨를 든든하게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유재석 씨 보세요. 야, 공인인증서네요. 네, 도움 주는 공인인증서 유재석 씨. 정말로 든든한 이 동생일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한테는요. 힘내시기 바랍니다.